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제 2달 뒤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외교적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두 분의 외교 안보 전문가와 함께 외교 안보 현안들의 해법을 자세하게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박기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파면 결정으로 현직 대통령이 없는 상황을 이제 맞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또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북한의 도발 등 현재 외교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께서 대부분이 인식하시겠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가장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도 했지만 최근엔 또 이제 미국 그 보고서에 의하면 한 6차 핵실험을 실시하는데 그게 아마 수소폭탄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리튬이라는 그것도 물질도 이렇게 팔려고 한다는 걸 봐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정책도 바뀌고 그래서 강대국 간에 상당히 어떤 세력의 조정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가 조금 이제 작은 국가라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민감한 그런 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위기인 것 같은데 내부의 어떤 갈등 또 조금 어떤 균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그것을 이제 이 전쟁에 있어서 항상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보는 망각된 차원이라고 하면서 그 내부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빨리 이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안보 위기 해결은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부적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 요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위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 박 교수님께서 차분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요. 이거는 외부적인 위기도 중요하지만 그 위기를 대처하는 우리의 대비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대통령 공백 상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은 권위가 됐지만 대통령을 대행하는 총리가 계시고 내각이 그대로 있고 외교 안보 이 담당 장관들이 그대로 건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미동맹도 확고하고 지금 그 언제보다도 이 폴 이글 연습, 독수리 연습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는 한미 간의 키리졸브 연습도 개시가 됩니다. 한미 간의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 핵 위협 그 위기를 인식하고 사상 최고의 수준으로 한미연합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헌재 발표 이후에 이 대통령 권한 대행 NSC 회의와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특히 외교안보 분야를 점검하면서 이제까지의 외교안보 정책에 흔들림이 없다. 한미동맹을 기조로 한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확고한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이 흔들지 않는 한 그 상황이 유지된다면 북한도 감히 우리를 넘보는 도발은 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교안보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단 황교안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정책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이 정치권과의 갈등이라든지 입장차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갈등이라기보다는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와 국민을 보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 이제 정치권은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잡겠다는 것이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당 또는 이제 그런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권한 대행이 하시는 대로 좀 따라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대선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안보 포퓰리즘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력 복무를 단축한다든지 또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대화하면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께서 조금 이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국민들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탕보다가는 분명히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쓴 약을 말하는 그쪽이 오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좀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을 좀 선호하신다면 정치권에서 우리 국가 안보에 반하는 그런 파퓰리즘 이거는 자동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 사드 배치가 계속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국방부는 사드 장비 계속 보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뭐 중단, 뭐 재논의 이런 얘기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조율을 해 나가야 될까요? 예, 뭐 정치 상황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안보 상황은 변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한 것이고 역시 지금 우리 한미는 이미 사드 배치를 공식 합의를 하고 지금 이제 실무적인 절차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의하고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는 주한미군의 안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미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동맹국 국민의 안전과 나아가서는 저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중국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유학생도 많습니다. 또 관광 온 중국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위험은 사드가 보호 안 해주는가요? 따라서 정치 상황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안보, 위협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드 배치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네. 추진을 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출발이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분들이 정말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대통령 파면과 함께 사드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거는 예.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도 이 공식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예.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 불편하게 가져가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 한국과만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드 배치의 주체는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반대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오는 중국의 불이익을 중국이 계속 감내할 그런 각오와 자세가 돼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중국의 압박의 수위가 계속 높아졌지만 예. 이미 자기들이 어떤 압박을 해도 사드 배치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거기에 대한 중국 내부의 어떤 검토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언론에서 한국만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예.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틸러슨 장관의 방중 또 이후에 있을 미중 간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사드 배치와 중국과의 갈등 해소 방안 한 말씀 해주시죠. 사드는 순수히 방어 무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인 일부는 그것이 물론 방어용이지만 공격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 사드의 이 무기 원리가 나라는 그 미사일을 정확하게 이 자동차 정면 충돌하듯이 맞춰서 운동 에너지로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드의 탄두에는 폭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나라가 터질 폭약이 없으니까 공격력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뭐 우리 국민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방어 무기로 배치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반대해도 안 되지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그걸 뭐 배치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예. 다만 우리 내부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회에.
실제로 처음부터 우리가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일부 사람들이 반대한 건 아니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고 뭐 이 레이더가 순주국 사타지 보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기 이유도 하나 있었지만 그 이후에 돈을 우리가 내야 된다. 그다음 사드 성능이 이제 검증이 안 됐다. 또 이제 전자파가 매우 유해한 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틀린 것으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돈은 분명히 안 되는 걸로 다 국민들 인정하실 거고 네. 성능도 굉장히 좋은 무기입니다. 군대에서는 성능 입증 안 된 무기를 사지 않고요. 이쪽 150km 정도의 고도는 굉장히 공기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맞추는데 이스라엘의 유사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99% 요격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는 지난해 저희들이 7월에 우리 기자들이 갔을 때 허용치의 0.007% 나왔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정치권이나 또 일부 국민들이 최초에는 그런 조금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반대했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그럼 이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중국이 반대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은 그 다음 문제지. 우리가 지금까지 반대해온 그 이후에서부터 먼저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한다 보면 중국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중국한테 우리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중국도 더 이상 네. 반대를 지속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국내 여론의 추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 면밀히 살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백악관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 동맹이자 친구인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예. 한미 동맹은 한번 쭉 되돌아 보시면 어떤 대통령 뭐 정권, 뭐 차의 이 교체에 따라서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네. 굳건하죠. 다만 이제 미국하고 우리는 상당히 이제 동맹국을 오래됐고 전략적 이익도 공유하고 또 북한 핵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드러나서 아마 강화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 이제 일부 반미 감정 이런 게 조금 이제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근거가 있는 반미 감정이라면 또 뭐 우리 문재인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리면. 근데 사실 노를 하기 위한 노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미국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라고 해야 되지만 미국이 하는 모든 일을 사안시해서 가급적이면 노하려는 이거는 이 동맹 정신을 해치고 그래서 결국 북한한테 오판하게 할 수가 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오판을 하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재래식 전쟁이었지만 앞으로는 핵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맹이 그냥 뭐 서로 관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감정보다는 이성에 기초해서 좀 미국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일 삼국을 순방을 하게 됩니다. 사드 문제라든지 또 북핵 문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걸로 보십니까? 네, 어차피 이제 틸러스 장관이 국무장관이 된 후에 이제 첫 방문이거든요. 예. 일본, 한국, 또 중국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될 겁니다. 역시 이제 외교의 수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국가들을 방문을 해서 그동안 현안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미일 간의 관계도 있고 또 한미 동맹도 있고요. 특히 중국하고는 상당히 꼬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지요. 네.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 기타 또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따라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점검하고 또 그동안 오해가 있을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지금 이제 한미 동맹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우리 한국의 무임승차론 또는 북한과의 어떤 이 김정은과의 햄버거 먹고 뭐 대화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매티슨 장관이 처음으로 첫 방문국을 대한민국으로 선정을 했고 또 미국이 지금 새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이 관련 국가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보고 특히 앞으로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이 북한이 또 추가 핵실험, 네. 추가 미사일 발사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이 그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줄 것을 미국이 아마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사드 문제 그리고 우리와는 또 북핵 문제 관련해서 면밀한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정부가 지금 뭐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대북 정책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잖아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강도의 어떤 대북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뭐 구체적으로 확증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동안 앞에 정부 특히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그동안 관리를 해왔는데 사실상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로 대화와 제재, 경제 제재가 이 방법이었지만 사실 그 방법이 실패한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기본 바탕에 깔려 있고요. 따라서 이 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이 선택지를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일각에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일단 동결부터 하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그동안 안 써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여 년 동안 그런 방법을 썼지만 뭐 북한이 마치 핵을 내려놓을 것 같이 하면서 사실은 다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핵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잘못된 방법을 반복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한 제재의 수준을 높여가면서 역시 지금 미국으로서는 만약에 김정은이 그가 말한 대로 ICBM 발사가 임박했고 그 기술이 정말 확증이 돼서 미국의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미국 본토의 안보를 위해서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는 뭐 선제 타격도 들어갈 수 있고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도 들어갈 수 있고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선택과 앞으로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이 정책 방향을 결정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일본은 말이죠. 이 앞으로 탄생할 차기 정권을 위해서 협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걸 두고 차기 정권이 위안부 재협상 문제 이걸 들고 나올 여지를 좀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감정보다는 이성에 의해서 좀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로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 핵이라는 공통의 위협이 생겼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한국이 이제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지만 일본도 이제 북한 핵의 위협 하에 있죠. 또 일본은 정보력도 좋고 또 이제 뭐 상당한 주일 미군도 이제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과 일본이 안보 차원에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이 안보라는 것이 지금 북한이 앞으로 이제 6차 핵실험을 수소폭탄까지 개발을 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위안부 문제 또 역사 문제 이런 것은 조금 이제 이 어떤 그 전문가들이나 그런 이 관련된 분들이 좀 이 내실 있게 토론하도록 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막 감정적으로 나서는 건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실제 뭐 일본에서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위안부 이런 문제로 우리 연관시켜서 해결하는 해석을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북한하고 가까이 있는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북한에게 대응을 하려면 우리도 일본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참 조금 좀 사고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좀 더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네, 일단 뭐 지금 소녀상 논란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일단 우리가 같이 협력하자고 얘기는 하지만 일본 대사의 귀임 시기와 관련해서는 못 박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속내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서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끝으로 짤막하게 짚어주시죠. 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우리는 뭐 일각에서는 우리 남측의 보수 정권을 돕지 않기 위해서 도발을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북한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물론 도발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로서는 감시와 대비 태세를 늦출 수가 없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태도에 따라서 우리 대비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 여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비 수준을 높일수록 도발을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현안과 그 해법들 두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